네, 2022년 1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김만배 씨가 살짝 자해를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만배의 은닉철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의 은닉철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만배 씨,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2월 24일 구속 만료로 석방됐었죠. 그런데 그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10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숨겨놨다라는 혐의를 포착하고 그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13일입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 화천대유의 이사였던 최우향 씨,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인 또 한 명, 이 세 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13일에 있었고요. 13일 밤이 지나고 14일 새벽 0시, 1시, 2시가 됐을 때 김만배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기의 가슴 부분을 2차례 찔렀습니다. 살짝 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시간 지난 다음에 역시 같은 차 안에서 목 부위도 2군데 찔렀습니다. 이거 요즘 차에 보게 되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거의 나오죠. 근데 상처는 별로 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가슴과 목을 찔렀는데 이거를 법의학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주저언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주저언은 사람을 살해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살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찌를 때는 겁이 나서 얼마나 찔러야 되는지 모르니까 슬쩍 찌릅니다. 주저주저 하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까득짝 놀래갖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런 걸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 그러는데, 자상을 보면서 이 피해자를 공격한 사람은 주저언이 있고 마구 찌른 게 있기 때문에 초범이구나, 이렇게 이제 법의학에서는 판단 들어가죠. 제가 한참 사건 기자할 때는 주저언 이런 거 많이 취재했었습니다. 그 주저언 4개를 남기고 또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해가 밝았죠. 14일 아침이 밝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낮이 다 지나고. 그리고 집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로 차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그 집은 이제 기자들이 자꾸 이제 방문해서 안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는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극단적인 행위를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 변호인이 만나자라 그래서 14일 밤 낮이 다 저물고 해가 진 다음 9시쯤 넘어서 수원에 가면 성균관대학교 자연캠퍼스 있죠. 그 인근 도로에서 이 차에서 만납니다. 김만배 씨 차에서 만납니다. 그때 보니까 이 김만배 씨 목과 가슴에 피가 난 흔적이 있으니까 밤 9시 50분 119에 이 변호사가 신고를 합니다. 그때는 이 성대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119는 응급조치, 뭐, 운전하고 다녔고, 전화도 다 했으니까, 뭐 빨간 약 발라줬나? 그 정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원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김만배인 걸 알고, 이러한 이제 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단순하게 구조하는 건 소방대가 하지만은, 뭔가 사건이 있다면 경찰에 넘기죠. 그래서 수원 중부경찰서에 알렸고, 그래서 경찰도 이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119가 아주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주대 병원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경찰은 어쨌든 이 김만배 씨가 자해한 흉기는 찾지 못했지만은 주차했던 곳, 우리나라 좀 다녀보면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또 지나가던 차에 블랙박스에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쭉 찾아서
뭘로 했나 확인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답니다. 결국은 뭐냐, 이한성 씨, 최유양 씨 등이 이제 체포가 되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급 체포됐던 이 세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한성 씨하고 아까 최우향 씨, 이 양반은 화천대유의 이사이면서 쌍방울 그룹 부회장입니다. 이들은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회계 처리를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100억이 넘는구나.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돈을 숨겨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은 뭐 추징당하겠는데 숨겨놓은 거는 안 뺏길 줄 알았는데 이게 드러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실명 차명으로 소유한 8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동결해놓고 추가로 찾고 있었는데 이 최유양, 이한성 씨가 200몇 억을 한 걸 찾아내갖고 이 사람들을 구속영장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이 최유양, 뭐 이한성 이런 분들은 김만배 명의와 또 차명으로 뭐 땅들을 매입하고 뭐 그랬답니다. 예. 그리고 하여간 뭐 어떤 더 농토도 사가지고는 김 씨의 직업은 어쨌든 기자죠. 아주 참 위대한 기자죠. 위대한 기자입니다. 절대로 좌파들은 이러한 기자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안 부르죠. 근데 자기 직업이 기자인데도 농지를 샀으니까 농업계획 개혁서에는 영농 경력 20년.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시골 땅 살 때 영농 경력 먼저 썼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간 이들은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쪼개기 인출해서 여러 군데 보관해 오다가 뭐 땅도 사고 숨겼다. 이게 260억이 넘는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들은 이들을 도와주고 심부름도 해줬다. 그래서 태평양 수석 변호사 한 명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하고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제가 이제 상당히 키맨이라 그랬는데, 김만배 씨는 뭐 돈도 많이 벌었겠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50억씩 자기가 있었던 언론 매체의 회장한테도 주고 곽상도한테도 주고 여러 사람한테 줬죠. 그 다음에 박근혜 특검을 했던 박모 법조인한테도 어떤 혐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딸을 자기 회사 직원으로 고용했었죠. 박상도 씨 아들도 고용했다가 퇴직금으로 50금을 줬는데 딸은 퇴직 처리를 아직 못해서 그렇게 준 거는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만은 대장동 아파트 한 채가 미분양됐다라고 하는 것들, 뭐 사람들이 분양은 다 받았는데 자격이 미달되면 토해놓죠. 뭐 그런 거를 딸한테 하도록 하게 해줬죠. 이화영 씨, 이한성 씨가 문제인데, 이한성 씨도 바로 이제 이재명 최측근인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한 이화영 씨가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 씨는 쌍방울 부회장인데, 쌍방울은 이 이화영 씨랑 다 연결돼 갖고 대북 사업을 또 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은 원래 시작이 조폭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만배가 숨겨놓은 돈은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 자해를 시도했고, 이게 그리고 자해하고 나서 주저주저 하고 나서 새벽에 하고 나서 낮 다 보내고 밤에 변호사 만나갖고 이제 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해했다 알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사인인가? 자, 지금 궁금한 거는 이재명 씨가 돈을 어떻게 했겠냐. 이재명 씨가 누차례 나왔죠. 그가 변호사를 할 때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은 그 후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할 때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이 공동명의까지 포함해서 4채를 갖고 있고 그 집값만 뭐 40억이 넘는다 그러죠.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 때 신고한 돈이 40억이 안 되는 30몇 억으로 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처음 터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딱 콕 찍어서 제목을 콕 찍어서 쓴 칼럼식 기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폭발해 버렸어요. 다 알고 있던 걸 이 친구가 쓰니까 폭발하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나온 거 보게 되면 처음 이 대장동 문제는 정영학이라고 하는 회계사가 녹음을 쭉 한 거를 돌렸죠. 정치권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검찰도 보냈고 자진 출두해서 검찰에 들었고, 이게 이낙연 캠프로 들어와서 어떤 루트를 거쳐서 박주명 기자한테 전달됐고, 박 기자가 이건 뭐 녹음도 있고 퍼펙트하구나 해서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님 누구 겁니까? 기사를 콕 찍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다가, 그래도 참 운이 좋죠. 대통령 후보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 선거 다 치르고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서 살아있으니까. 정말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고 왔고, 뭐 모든 걸 다 끌고 왔죠. 이겨야만 덮을 수 있잖아요. 북한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 뭐 한두 개입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0.7%포인트로 지니까 다시 방탄막으로, 송영기라고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지역구를 넘겨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개딸들이 나서서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죠. 자, 그렇게 움직이려면 뭔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변호사 대납 사건 때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귀인이 탁 나서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귀인이 인생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자, 궁금합니다. 김혜경 씨 부인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한 거는 성남시와 경기도 예산으로 법인카드로 사 먹은 건 알겠는데, 이재명 씨가 선거를 치른 그 막대한 조직을 만들었죠. 현역 국회의원이 배우자 실장, 김혜경 씨를 모시는 배우자 실장까지, 대통령도 부속실장을 두지 말자 그러는데 대통령 부인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메모드급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가능한가? 그리고 뭐 천하의 정청래 의원이 아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운동까지 벌이고 있고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씨도 이 조직을 움직이려면 뭐니 해도 거사장이 필요할 텐데 어디다가 해놨을까 궁금하죠. 대장동 저수지 이름도 나오고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하고 정상용인가? 그 사람은 일단 입을 다물고 있죠. 끝까지 다물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김만배는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이제 자기께 다 뭐가 줄 수 있으면은 끝까지 버티겠지만 다 드러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개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불 수가 있겠죠. 궁금합니다. 김만배 은닉처는 드러나니까 본인이 소동이죠, 결론적으로.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은닉처는 드러날까?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붙어있지만 그들도 나중에 약점, 지금 노웅래 의원 제가 어제 한 대로 돈띠가 있는 돈을 갖고 있었잖아요. 어디 부조금 받는 돈들이 돈띠로 들어옵니까? 그래 하나 두 개 들어올 수 있어. 1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한국은행 돈띠로 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게 8년 전인데 그때 받은 부조금을 지금도 그렇게 돈띠 상태로 보관하는 사람이 있나? 노웅래 씨도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죠.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같은 중앙대 출신으로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재명의 은닉처는 어딘가 같이 추적해 보시기로 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